예,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보수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서 40% 중반대에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침 저희들 방송 직전에 전해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나왔던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나온 영장 보도 청구 관련 보도를 보니 한 10가지 혐의라고 합니다. 영장 청구했을 때 뭐 검찰이 어떤 점을 좀 숙고를 했을까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전에 만약에 질문을 했었어도 저는 그동안 소위 표적 과잉 수사 이런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고심을 좀 많이 했을 텐데요. 특히 예.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 등을 가지고 고심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검찰 스스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에 예. 그렇게까지 수사를 해놓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야당의 공세를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으로 공을 넘겨서 일단은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고려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11가지에 해당합니다. 크게 따지면은 이제 인턴과 입시 비리에 관한 게 한 4가지 되고요.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위조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인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 입시 비리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히 중대하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횡령 사모펀드 관련해서 4건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 언론에 나왔던 내용 중에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증거 인익 교사 이 2가지 혐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구속의 사유라는 것이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범죄가 소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 2가지 사항, 소위 이제 사모펀드 관련한 거, 입시 비리 관련한 것이 상당히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증거 인익, 은익, 위조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금 사실은 중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의 행방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번 주에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조국 씨의 동생을 영장 기각했던 명재건 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분이 배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다시 만약에 명재건 판사한테 배당됐을 경우에 이번에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예의를 주시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결국은 지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 교수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이 되는가 이 문제도 상당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판단 근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범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영장 판사가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이 앞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의 사례를 볼 때 지금 정경심 교수가 많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2달의 수사 동안에 어떠한 결정적 물증을 검찰이 제시했는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를 보면
소위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많은 것이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지금 교사 내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총 7차례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수차례 관련 압수수색만 한 70군데를 넘게 했습니다. 지금 노트북 이야기를 하지만 구속시킨다고 해서 노트북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정말 있는 것이냐. 그런 걸 고려할 때 예.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의 그 뇌경색 뇌종양 진단이 이렇게 명확하게 양식을 갖춰서 어떻게 확인되는가는 더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볼 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형평성 문제 어떻든 이제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과 더불어서 형량을 결정할 때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화여대의 김모 교수 같은 경우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그 직후에 이제 항암 수술을 받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의 2년 형기를 거의 다 살다 나오셨고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후원자 중에서 아주 그 역할을 크게 하셨던 강금원 그 창신섬유 회장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상태에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심 재판부가 이 병원에다가 사실감정을 그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절차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도 그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로 수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재판부에다가 다시 그 병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국민들이나 야권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이제 지난 주말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는 좀 계속됐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모였던 시민들은 공수처 법안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제 양측으로 갈라졌던 지난 주말에 양측으로 갈라졌던 두 장외 집회 목소리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초동에서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목소리가 결국은 이제 국회 시간으로 왔기 때문에 예. 여의도로 옮겨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슈와 관련돼서 꼭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싶은 게 예. 소위 조국 사태를 이렇게 거치면서 표출된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많은 갈등과 분열적 양상을 보인 면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직도 개혁을 할 게 많고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개혁을 더 강하게 해라. 근데 이러한 목소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결로 이렇게 호도되는 측면들이 있었다. 조국 사태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러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 특히 지금 당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럴 때 검찰 개혁의 핵심을 저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다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들을 분산시켜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는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주의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공직자 비리 수사처인 공수처의 신설이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예. 이러한
판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렇게 들으셨고 또 광화문에서도 사실 국민들 모임이 모였잖아요. 이 네.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광화문의 목소리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들로 예. 이제 전선을 좀 확대하고 거기에서는 뭐 또 더 나간 목소리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또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정부가 국정 운영을 통해서 또 주요한 정책 현안들을 실제로 책임 있게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게 맞지. 그 집회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 국회를 통해서 결국은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 예.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그전에 조국 수호, 조국 사퇴의 이야기, 뭐 어제는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왔겠죠. 조국 전 장관 사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공수처 관련 얘기가 구호로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글쎄요, 장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이 내뱉는 어떤 그런 구호도 어떻게 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초에 비해서는 뭐 서초동이나 국회로 이어진 집회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 광화문 집회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지금 최우선의 과제인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은 경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경제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수준이 이제 2%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냐 못하냐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그래서 1.25%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가 지금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생기니까 정책 전환은 없습니다만 경제 행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국복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검찰 개혁보다도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거하고 우리 정치권이 정치 개혁하는 문제가 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위에 나와 있는 집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합리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 집회 나와 있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서초동이나 국회 앞에 있는 분들은 왜 대중의 요구가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그걸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느냐 소위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수처 법안 등등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 당면의 경제 위기에 대한 아주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과 동시에 정부 스스로도 자꾸만 남한테 개혁하라는 하지 말고 스스로 개혁할 것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마찬가지로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국회는 어떻게 정말 국민의 요구에 바람에 부응해서 일을 하는 정치를 만들 것인가 정치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하나만 더 연결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태근 의원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광장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기제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대의 정치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광장의 목소리들을 정치인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국회로 수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정치인들이 자꾸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예를 들면 그게 서초동이든 여의도이든 아니면은 광화문이든 그쪽에서 계속 광장 정치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책임 있는 정치로 지금은 가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개혁의 출발도 그러한 좀 책임 정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대우각성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공수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저 여쭤볼게요.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수처를 좀 먼저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는 거기에도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먼저 돼야 한다는 이유, 당위성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사법개혁특위를 거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주요 법안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경수사권하고 이제 공수처법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수처법의 처리가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좀 무소불위적인 기소권을 좀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이 국민적 요구나 이러한 동력들이 국회로 압박을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전에 다른 야당과의 합의 부분들도 있다고 이제 야당들이 주장을 합니다만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 산을 넘어서 처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중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것이 저희 민주당 안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도 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지금 그 이후의 진행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가장 크게 지금 장애 걸림돌 내지는 큰 풀어야 될 과제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무조건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과 이번 주에 오늘 뭐 원내대표 회동이나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3+3 회의를 통해서 어떻든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이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뭐 그런 의지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안이 지금 공수처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회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내일 지금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데 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의석수가 한 150석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언제든지 가능하죠. 근데 지금 과반 의석이라는 게 149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갖고 있는 의석이 128석이고 뭐 민중당, 정의당, 평화당 다 합쳐봤자 139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아까 얘기하는 2+2+2+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예를 들면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기조를 보면은 유승민 그 전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유승민 대표는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동의 못하겠다 이런 반대 양상이고.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의 지지세에 더해서 한 10명 이상의 의석수를 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나마 올라와 있는 안에다가 지금 공수처 법안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답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일단 그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든 이게 야사당,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정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과정과 내용,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든 지난번에 선거법을 먼저 처리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국당 당신들은 왜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안 하냐? 니들이 당신의 안을 내놔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법안을 상정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안으로는 뭐 국회법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10월 안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시점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27일 날이면 이제 상정이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이면 그러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이제 경제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수처법 처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당들과의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좀 살짝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기사 내용을 좀 보면 그리고 정의당은 뭐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수는 있지만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합의를 또 강조하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공수처법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또 필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소위 신속 안건 처리제도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뭐 통과를 강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법안 자체를 심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고 우리가 제안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러면 논의 테이블에서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안 처리 순서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또 지금 그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런 법안의 차이들에 대한 협의에서부터 진작에 좀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 뭐 협의하자 그러는데 협의를 안 하고 지금 뭐 29일 무조건 일방적으로 올리겠다 이게 되지도 않을 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다른 법도 아니고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또 여기에 관련된 나머지 법안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을 해서 뭐 대표들의 정치협상 회의가 됐던 또 뭐 2+2+2, 3+3+3 회의가 됐던 다양한 형태의 그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죠. 거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각 당이나 또 소속 의원들의 어떤 입장 차이들을 최대한 조율하고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사실은 그거 막고 있고 저기 외면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 그러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예. 다른 야당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라는 거죠. 예, 예. 공수처법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반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 다음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이종걸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저희들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 기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예, 이종걸 의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 고등학교 동기 아닙니까? 이전에도 좀 이종걸 의원이 강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나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저렇게 공세를 해도 돼요. 근데 뭐 민주당이 지금 야당도 아니고 정치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한국당을 테이블로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의사 일정에 대해서 나머지 당들을 합의를 해서 한국당을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이제 그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공세를 하는 걸 가지고 저거 법안을 통과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 그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도 굉장히 나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종걸 대표야 원래 이제 이종걸 위원장이야 저런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결국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는 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법과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날선 공세를 해서 지지자들한테 그 환호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결국은 의사일정이 진행 안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예.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결과로서 책임진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앞서 제가 쭉 이야기했던 그러한 관점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조국 사태에서 보면 조국 장관 주저앉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나 정치 공세로 가기 위해서 장외 집회도 지금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이 딱 사퇴한 뒤에 현재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뭐 독재문 그러한 기구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국민의 상당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명령 내지는 목소리 이런 것과는 좀 배치되는 반개혁적인 좀 언사고 태도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강해요. 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안을 낼 테니 내지는 우리는 이러한 안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 이래야 되는데 공수처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백히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중요한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개혁적 과제들에 대해서 이건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짚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공세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분명한 본인들의 명분과 논리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입법부로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라. 그리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그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보자.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사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뭐 원내대표나 저런 또 의원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표현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 일정의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결국에는 반대는 계속 하더라도 여야 4당이 합심하면 이게 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장외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한국당 고심 어떤 부분 좀 고심이 부대기하고 당연히 있을까요?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지층들의 지지 열기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국당은 소위 중도에 있는 분들도 자기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반이 벌어지는 주 계층들이 예를 들면 중도층, 무당층, 지금 뭐 호남 이런 데서 벌어지면 그 지지를 자신의 지지로 끌어들여야지 한국당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정치적 메시지에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일관되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얘기를 역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수사권의 문제고 수사권의 문제가 경찰한테 또 집중이 됐을 경우에 또 경찰이 너무 힘이 비대해진다. 그럼 그 전에 남는 문제가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나름대로 우리 사법개혁 하겠다. 하지만 순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번에는 자치경찰제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문제를 처리하자. 내지는 또 다른 안을 제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것처럼 무조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당은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면 집권당답게 장외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규탄을 하는 것 이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우리가 집권당이 되면 이렇게 해들어갈 것이다라는 신뢰감 있는 모습들,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것이 사실은 지지율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어떻든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바른미래당하고의 정책적 공조는 열심히 추진하셔야지 되지
혼자서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할까요? 뭐 두 분은 뭐 의원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뭐 이번 주에 끝나게 되죠. 사실 종합감사 있고 이제 겸임 상임위 국감, 뭐 이번 달하고 그다음에 11월 달 초에 좀 잡혀 있는데 사실상 국감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 역할을 했나? 야당의 시간이라고 흔히 국감을 말하는데 야당은 정말 제대로 할 도리를 다 했나? 여러 가지 뭐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뭐 진짜 안타깝고 국민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럽죠. 저도 정치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회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서 중요하게 얻은 성과물이고 예. 국회가 정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자 권한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대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어요. 뭐 일일이 말할 것 없죠. 뭐 16개 상임위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뭐 조사하는 무슨 내지는 파헤치는 국감이 돼버렸고 뭐 일방적으로 뭐 해임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감장을 뒤덮었고요. 또 교육위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육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공방으로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또 아들 특혜 의혹까지 해서 예. 이거는 뭐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막말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 사기단의 뭐 수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또 뭐 같은 뭐라는 이런 그야말로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이 난무하게 되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국감에서 이러한 질타나 지적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느 해보다도 이번 그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민생 현안이나 시급한 정책 현안 이슈가 완전히 다 매몰되고 실종돼 버린 예.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정감사였다라고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도 저는 뭐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일간의 국감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뚝뚝뚝 떠오르는데 의원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전직 이번 주 의원님, 국감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소위 청와대 인사검증의 실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추경호 의원실에서 낸 그 질의 내용 중에 보면 그 지금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건보공단에서 1년에 지금 부채가 한 10조 늘어났는데 그 기관장들에 대해서 11억 원의 성과금을 부여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행안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무슨 농식품부 이런 데서 무려 530억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써가지고 단기 일자리를 18,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따지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내년 예산도 지금 대략 일자리 예산이 한 25조 편성이 돼요. 25조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처음으로 예비비에서 일자리 예산을 썼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쓰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써여졌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거대한 덩치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전력이 지금 한 5조 3천억 원 정도 그 부채가 늘어났다는데 월성 1호기 7천원 들여서 가동만 했어도 적자 규모가 3조 이내로 줄어들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 책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게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조국 장관 문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년에 특히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총체적으로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될 시기쯤 되니까 이제 그 과거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선진화법 위반 관련된 검찰 수사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빠르게 처리하겠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국정감사 다 끝나고 나면 출석을 해서 좀 이 부분 수사를 좀 받게 될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황교안 대표가 소환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묵비권을 행사를 했어요. 진술 거부권을. 예. 그래서 일각에서 그러려면 뭐로 들어갔냐라는 그러한 질책도 있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발생됐던 이런 위법 사항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사실 그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증되어 있는 물증도 많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강제 소환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회 방송 쪽에 이렇게 아마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거로 보던데 그러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보다 전격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저는 조사를 받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지금 조국 사태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형평성, 공정,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지 본인들의 문제는 그야말로 국회의 면책특권이나 또 국회법상의 규정들을 이용해서 뒤로 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수사를 주장한다면 국민들한테 공감이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의님 아까 예산안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기국회라는 게 국감하고 또 예산안 처리 게 가장 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한다면 어떤 걸 좀 촉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정연설이 지금 내일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내년에 굉장히 확장 슈퍼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사실은 반발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제대로 집행된 거냐라는 의문들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남북 관계는 지난번에 축구 시합에서 보듯이 아무 진전이 없는데 남북 교류협력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SOC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점들을 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 때 보면 의원 개개인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마지막 해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돼요. 근데 그게 다 전부 국민들이 세금 내서 해결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들이 다 관계없이 짬짬이를 할 예산, 공산이 큰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이 언론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국민들 세금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좀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이걸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로 넘어가서 상임위에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그걸 또 가지고 가서 이제 소위에서 또 다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지연이 되다가 소위에서 또 소소위를 가지고 가면서 이게 또 깜깜이로 되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으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사실은 예산 편성권은 없고 이제 예산 심의권, 심사권이 있는 예.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보면 서로 당리당략이라 그럴까요? 당 입장을 가지고 대치하다가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소위도 모자라서 소소위를 만들고 거기에서 앞서 나왔던 것처럼 쪽지 예산이니 뭐니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 이게 선심성 내지는 정책 이해에 따른 예산들로 예. 이 왜곡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국회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소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항목별로 주요 항목별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예산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특히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은 500조가 이제 넘게 지금 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이런 문제 제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이라도 나올 거고요. 또 지적되는 부분 항목들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말 뭐 열띤 토론을 통해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은 지금 경제 성장 활력이 지금 떨어져 있고 누구나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어렵고 대외 여건들이 지금 힘든 조건 속에서 이번 예산이 좀 심도 있게 논의돼서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바로 해가 바뀌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대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든가 또는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통한 그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든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문제 등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 SOC 다시 말씀드리면 SOC 투자를 보면 이게 정말 불효불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유혹을 못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의 생활을 증진시키고 주거 요건을 개선시키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로 SOC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예.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 최근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럴 때일수록 내일 그 시정연설에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이러한 그 확대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나 예. 적극적 재정의 지금 필요성들을 통해서 예.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국민께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좀 꼼꼼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 이후에 갤럽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다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왔는데 조금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갤럽 조사와 또 상이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 또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그 리얼미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계표를 공표 자료를 봤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리얼미터가 오늘 조사한 내용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갤럽에서 한 것은 화, 수, 목을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반등이 됐다라는 거면 이제 목, 금 이후의 상황인데 그런 변수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표를 봐야 될 텐데 아마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 조사에서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중도층, 무당층에서의 소위 이제 국정운영 지지도 문제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그 리얼미터 조사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저런 추이만 가지보다는 사실 직계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오늘 지금쯤이면 아마 직계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면밀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기관마다 또 시기마다 워낙 들쭉날쭉한데요.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조사 기간, 또 표본의 문제 등등으로 바이어스가 좀 적지 않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나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이렇게 추세,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사퇴하고 나서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지역이 강북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 그 뒤에 좀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어쨌든 사퇴했는데 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던 처벌을 하는 문제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꼭 우리 뭐 지지층이든 그렇지 않든. 근데 지금도 또 그냥 거리에 모여가지고 뭐 검찰 개혁해라 내지는 뭐 문재인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도층의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좀 여론조사의 일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분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보수층, 진보층은 각각 좀 결집을 하는 추세이고 중도층에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좀 회복세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이제 한국당으로 갈 테면 가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언론에 유승민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12월 정도에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분당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양측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략 뭐 5%에서 7%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과거에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겨난 바른미래당하고 합쳤을 때 효과 이런 게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손학규 대표는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결국은 지금은 소위 이제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국민들 보기에 짜증난 싸움이 되는 것이고 바른미래당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든 신당을 만들든 해서 내가 제3당의 입지를 지금보다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넉 달째 뭐 분당 초읽기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저 당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권을 쥐려고 하시는 측이든 나가려고 하는 측이든 나는 어떠한 경로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서 지금 한국당에 가지 못하는 지지층들을 우리 지지층들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그냥 뭐 집안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거 이상으로 국민들은 안 바라볼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과의 결합 가능성 그 부분이 가장 뭐 핵심인 것 같은데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이해관계 다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늘 정치권이 이제 전국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런 총선과 같은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합집산 이런 행태들을 국민들은 이제 너무 그동안 많이 봐왔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노선을 가지고 논쟁하고 또 그 협의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거기에 모이는 모양이면 국민들이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당권 싸움으로 지금 몇 달 가고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 하듯이 비춰주는 것 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나 이미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 이미 되돌이키기에는 어려울 만큼 골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승민 그 의원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새로운 제3신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 플랜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하고 하겠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선거를 앞둔 이해득실에 따른 합종연행과 같은 선거 공학적 접근은 예. 참으로 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이나 지지를 얻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